한국도 사실 명칭상으로는 제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897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의 제정과 1905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지정하고 난 후에 제정 장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에 개혁을 중단시키고 등장한 대한제국은 제정 능력의 증대 방법에 있어서도 그 이전의 개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대한제국은 많은 재원을 황실제정으로 집중하였습니다. 황실제정의 팽창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국유지부터 홍삼의 판매권, 금강을 비롯한 광산 수입, 어장, 소금 가마, 선박과 같은 생산시설에 부과되는 세금, 상업과 관련된 무명잡세, 그리고 특권이나 독점권을 가진 회사들의 수입이 황실제정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황실 자체 수입이 되었습니다. 1894년의 개혁은 상업 관련 조세 대부분을 무명잡세로 간주해 폐지하였으며 국유지도 민간에 불하할 계획이었는데 대한제국은 국가의 연고가 있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명목을 불문하고 황실재산으로 만들거나 과세하라고 하여 황실 자체 수입을 증가시키려 하였습니다. 황실 자체 수입 외에도 국고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실 경비와 황실 자체 수입을 합한 황실 총 수입은 정부 총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세금의 절반 이상을 황실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이 국가 전쟁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일본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황실 경비만 비교하면 1896년에서 1904년 사이 한국은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황실 경비의 비중이 최저 9%였고 최고 15.5%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최저 1%, 최고 1.8%였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황실 경비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잘 보여줍니다. 1905년에 일본인 재정고문의 조사에 따르면 황실의 1년 총수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보다 황실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컸습니다. 황실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1903년과 1905년에는 황실 경비의 2배 정도였고 1904년에는 황실 경비와 황실 재산 수입이 비슷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한제국의 황실 경비는 일본 황실보다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는데 황실 경비보다 더 큰 금액을 황실 자체 수입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총 세출은 일본의 총 세출보다 매우 작았습니다. 조금씩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일본에 비해 1897년 1.9%, 1901년 3.4%, 1904년 5.1%에 불과하였습니다. 작은 재정 규모에 비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는 매우 컸고 황실 자체 수입도 많았습니다. 국가 전체 재정 규모는 일본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황실 총 수입 규모는 일본 황실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컸던 이유는 본래 조선 왕조에서 왕실 관련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제국으로서 격식을 높이는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한제국의 국왕의 기능이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였습니다. 일본은 내각이 국정을 주도했지만 대한제국은 국왕이 국정 전반을 주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왕 직속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황실 자체 수입의 지출을 기록한 회계책에 따르면 국왕이 자유롭게 사용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65%를 차지했는데 그중 60%는 사용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6% 정도는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10% 정도는 제사와 장례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13% 정도는 탄광, 철도, 금광, 국유지, 홍삼 전매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1.4% 정도가 하사금과 구율금으로 그리고 0.9%가 학교 및 유학생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은 국왕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므로 국왕의 전제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황실 재정의 팽창은 그 여파로 정부 재정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 재정은 조세 미납으로 인해 실수입이 세입 예산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황실로부터 강요되는 예산의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주로 장례비와 같이 황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었는데 황실 재정이 아닌 정부 재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예산 외 황실 관련 경비를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통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요청해 집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중앙재정관리기구는 세입이 예산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은 방만하여 관리들의 봉급도 지급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중앙재정관리기구는 예산이 부족하자 황실에게 돈을 빌리고 황실이 직접 지세를 징수해 가도록 합니다. 황실은 지방에서 받은 지세로 지방에서 쌀을 구입하여 서울에서 판매하고 쌀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재정은 근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황실은 정부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을 직접 거두고 세금으로 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면 황실이 세금을 직접 거두지만 1902년에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의 70% 정도, 1903년에는 25% 정도밖에 세금을 거두질 못합니다. 황실도 세금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관리를 장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에 재정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름은 고문이었지만 사실상 감독의 지위에서 대한제국의 재정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재정제도 전반을 개편합니다.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다수의 일본인 관리가 임명되고 대한제국의 재정은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재정제도 개편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중앙은행을 만들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합니다. 둘째, 중앙재정기구 직속에 징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행정관리를 조세재정에서 배제하고 세금을 지방행정관리가 상인에게 맡겨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셋째, 황실재정으로 집중됐던 각종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재정고문은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기관을 폐쇄하고 중앙은행을 만들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화폐제도는 일본의 화폐제도와 연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권을 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화폐제도는 지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금을 준비해야 했는데 한국의 중앙은행은 금 대신 일본 은행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폐제도는 일본 화폐제도에 종속되는 식민지적 화폐제도입니다. 하지만 화폐제도의 혼란과 화폐 가치의 불안정을 해소하였습니다. 재정고문은 1906년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세무행정 조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상업적 이용을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전담 관리를 선발하여 지방 행정 관리를 조세 행정에서 배제합니다. 조세 행정을 지방 행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1894년 개혁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방 행정 관리를 세무 행정에서 배제한 결과 재정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05년에 조세 실수입은 308만 원이었지만 1906년에는 647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1907년에는 1006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떨어져 완만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조세 행정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조세 수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세 수입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조사와 주민등록과 같은 과세 정보의 근대적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조세 징수 실적이 증대한 것은 화폐개혁, 전국적인 세무조직 구축, 조세행정 개편과 같은 재정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조세 수입만으로 부족해 거액의 차관으로 충당하였습니다. 1910년의 국채총액은 4,559만 원으로 1905년에서 1910년간 조세 수입 전부와 거의 같은 규모였습니다. 차관이 모두 재정 능력 증대를 위해 투입된 것은 아니었지만 1894년의 개혁이나 대한제국이 감당할 수 없었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능력의 증대는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재정고문이 재정을 장악하자 정부 재정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황실 재정은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재정고문은 취임 직후에 황실 지배 아래 있던 화폐 발행국을 폐지했지만 황실 재정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07년 이후 방침이 바뀌어 황실이 관할하던 각종 잡세 및 홍삼 전매 사업을 중앙재정기구로 이관하였습니다. 1908년에는 황실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여 황실의 자율적인 재정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였습니다. 황실은 이제 오로지 정부에서 편성하여 지급하는 황실비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의 팽창과 일본 재정 고문의 재정 장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한제국은 1894년의 개혁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중앙재정관리기구의 기능은 약해지고 황실 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이 커졌습니다. 황실 재정 규모는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황실 재정과 정부 재정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실은 정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정부가 관리의 월급을 주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거두던 세금을 대신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으로 쌀 장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은 근대적 재정 운영과는 거리가 먼 형태였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재정 고문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 개혁을 진행하여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킵니다. 세금 행정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개설하고 세무 전담 관리를 선발하여 세무 행정을 지방 행정에서 분리시킵니다. 또한 세금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황실 재정을 축소시키고 황실 자체 수입을 중앙재정기구로 이관시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능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개혁 방안은 1894년에 가보개혁이 추진하던 방안과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재정개혁의 목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슬픈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설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